반갑습니다. 지난 2강에서 3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2022년도 12월 11일 날 발효되는 조문이라는 거 염두에 두십시오. 이 조문의 쟁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금의 차입 부분하고는 다르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는 계약 체결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시공사와의 계약 체결을 말하는 것이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요, 이 계약 체결 시에 이주비나 추가 이주비나 이사비 이런 것들에 대한 조문이 기존에도 법률에는 아니지만 국토부 고시문에 나와 있었어요. 나와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시공사의 취소나 과징금의 문제하고는 연결이 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를 위반해가지고 결국은 진행을 해오다가 이 법이 발효가 되는 12월 10일까지 시공사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고 그랬을 때의 이 사람들한테는 과연 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당연히 처벌 조항이 해당이 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쟁점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그 과징금도 장난이 아니에요. 총 공사비의 100분의 20이니까 이거는 뭐 한번 걸리면 아주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자금 차입의 신고와는 달리 당연히 시공사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법조문을 먼저 한번 볼까요? 법조문을 보면은 법 132조에 보면은 3항 2항을 먼저 보시면 이제 1항은 고치지 않았고요.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는 이 법 29조에 따른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이죠. 계약의 체결과 관련돼서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보면은 이사비, 이주비, 이주 촉진비,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더 자세한 것은 시행령이 12월 11일 날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앞에 말씀드린 이주비나 이사비나 이주 촉진비 등 이런 것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럴 경우에는 앞에서 조문 잘 보시면 되지만 시공사 등은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의 대납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132조 2항에 신설된 조항인데요. 이 조문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상당히 앞으로 뒤돌려 보면은 2017년도 파리 대책에서 이주비 대출의 규제로 촉발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은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관련됐던 강남이나 서초의 재건축 사업장들은 실제로 그 당시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공자를 선정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사업시행 인가도 받아야 되고, 인가 받고 난 뒤에 절차에 따라서 총회를 거쳐가지고 뽑으려고 하면은 부담금을 물게 되는 형편이라서 공여지책으로 조합 때 조합 설립 인가를 받게 되면은 공동시행자를 뽑을 수 있는 조문이 있어요. 이 조문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시공사와는 또 개념이 조금 달라요. 조합과 같이 사업 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는 공동 책임을 지는 공동 사업 시행자를 뽑게 되면은 사업 시행 인가 전이라도 뽑게 되면은 당연히 공사 계약서를 체결하게 되겠죠. 체결하게 되면서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서둘러서 뽑게 되었던 것이고, 시공자는 이 틈을 이용해서 과열됨으로써 이주비나 이주 촉진비 등을 내걸었던 것이죠. 서로 이 욕구가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공동시행자의 경우는 조합 설립 때 뽑을 수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건축 심의를 받은 이후에
조합 설립 사업 시행인가를 바치기 전이라도 공동 시행자는 건축 심의를 받고 거기서 공동 협약서를 체결해서 뽑게 되면은 시공사의 지위를 부여했던 것이죠. 이게 사실은 결자 해지 심정에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던 것들이에요. 전에. 그래서 이 부분들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재건축 조합들이 몸부림을 쳤던 것이고, 시공사는 거기에 부응해서 실제로 이주비나 이주 촉진비나 이런 것들을 내걸어서 진행을 했던 것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이 조문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지금의 현재의 조문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럼 이 조문이 원래 없었냐? 있었어요. 이 법 개정되기 전에 그 국토부 고시문에서 나와 있는 조문들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고시문 29조에 보면은 사업 시행자 등은 건설업자에게 이주비, 이주 촉진비 등을 요청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조합들은 사업 시행자니까 조합이 해당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조합들은 시공사들한테 그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요청해서는. 금지 조항이 들어가 있고 30조 1항에서는 보면은요. 건설업자 등은 역시 이사비, 이주비, 이주 촉진비, 부담금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29조가 30조에 처벌 규정 금지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바뀐 법에서는 고시문에 있는 30조 1항 건설업자만 제한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해서는 처벌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조문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언뜻 보면 별거 아니에요. 이 조문 132조 1항 아닌 2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조문에서 언뜻 보면은 과태료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140조에 보면은. 그래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니까 이거 뭐 과태료만 내면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관련 문제가 뒤따른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 조문에서는 당장 연결은 안 되지만은 113조 2조문이 여기 시공자 선정 취소하고 과징금이 있어요. 이 조문은 요번에 만들어지게 된 조문인데 따로 뚝 떨어져 놨기 때문에 132조를 위반하면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도지사는 건설업자 등록업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즉 다시 말해서 여기 각호라고 해서 132조 2항을 위반하는 경우를 여기 말하고 있죠. 이럴 경우에는 시공사 선정을 취소를 명하거나 그 건설업자들은 등록업자에게 사업 시행자와 공사 계약을 체결한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요. 이 어마어마한 거죠. 여기에 걸리면은 사실은 힘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사업 시행자들이 시공사들한테 요청한 것은 처벌 대상에는 안 들어가지만 여기에서 2항에서 보면은 건설업자들이 제한한 경우에는 시공사의 지위가 취소되든지 공사비 100분의 20이 과징금을 부과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점만 언뜻 보고 불행하게도 이 조문이 만들어지기 전 또는 전후로 해가지고 효력 발생되기 전까지 이런 조건을 해가지고 시공자로서 선정을 지위를 받게 된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코너에 몰 수가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조합도 불이하게 요구를 하지 않고 시공사도 양보를 해서 효력이 발생되는 2022년 12월 10일까지는 계약이 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런 건설업자는 입찰 참가를 제한을 받게 돼요. 113조의 3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도지사는 113조의 2 제1항 각호 연어 하나에 해당되는 건설업자 등에 대해서 2년 이내에 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2항이라는 것이 바로 이주 촉진비하고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갖고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의 관리 감독의 의무도 뒤따르게 돼가지고 실제로 건설업자나 등록업자는 홍보와 관련돼 가지고 132조 1항에 위반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라 라는 것이고요. 이 구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시공사의 선정의 취소나 과징금 부과를 할 때는 당연히 청문 절차를 거쳐라. 또 입찰 참가도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와는 또 별도로 113조 3 제1항을 위반해서 정보를 부풀려지게 제공하거나 숨기거나 축소한 경우도 과태료까지도 처벌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곡지로 협의체의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7조 2 협의체의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조문을 보시면요. 정비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 조정은 잘 아다시피 강제집행의 효력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조문이 기히 나와 있긴 한데 실제로 조정 신청을 받기 전에는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하는 이 조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정을 신청을 하는데 구청에서 이 판단을 해가지고 신청을 본청으로 했던 것이고 이 조정을 위한 사전에 신청을 받기 위한 이해관계자들이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는 조문은 요번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이렇게 만들어진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하는 비용들은 서울시에서 시비로 보조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 이후에 진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분쟁과 관련돼 가지고 의 협의체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구청에서 본청으로 하기 전에 조정 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이해관계자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조문은 당연히 효력 발생이 되는 2022년 12월 12일부터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아마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서울시 도시정비조례하고 구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요, 근데 특이하게 용산구에 있는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서울시 남구 도시정비사업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이렇게 별도의 조례를 지금도 특수하게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자치구의 조례는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 곡지입니다.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 등의 금지 및 과태료, 손배 책임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소위 법률에서 등자가 포함됐냐 중이냐 해가지고 시끄러웠습니다. 중은 모든 걸 앞에 거를 제외한 나머지 등은 앞에 거를 포함한 유사한 범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개정법에서는 132조의 3은 아주 확정을 져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132조의 3 1항에서 보면은요.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및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이 세 업체예요. 그 중에서 건설업자하고 등록사업자는 사실 시공자로 말하기 때문에 시공자하고 정비업체만 처벌 조문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등록사업자가 들어간 이유는요. 건설업자는 법 29조에 의한 시공자로 선정하는 부분이지만 등록사업자는 주택법에 의한 건설업자로 의제를 받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공동사업 시행자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서 공동사업 시행자하고 시공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등이 아닌 명확하게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그러니까 시공자, 공동사업 시행자, 그 다음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다음 각호를 하면 안 된다.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서 제공하는 행위 또는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실은 앞에 거는 자기고 뒤에 거는 부자기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처벌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그 양태는 시행령에 정하도록 했으니까 그거는 12월 10일 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위배한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 조문이에요. 피해자에 대해서 손배의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말하는 피해자는 누구일 것이냐, 뭐 조합도 될 것이고 또 특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행위로 인해서 특정한 소유자들 피해를 봤을 때도 포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망에 따른 소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이 이제 손배는 이런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하고 증거 조사를 따라서 상당한 손배액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시공자나 정비업체는 앞으로는 행위하는데 많이 위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점은 앞에서도 그 이주비나 이사비나 이런 부분들 또 부풀린 금액들이 사실은 사실과 다르거나 했을 때 앞에 조문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경우에 뒤에다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으로 덮어 씌웠을 경우에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과하게 처벌이 되지 않나 하는데 죄형 법정주의에는 사실 위배된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형사처벌은 두지 않고 행정질서버린 과태료만 이렇게 두고 있어서 아마 그런 내용들을 조금 다소간에 완화시키지 않으려 했어요. 여기에 보면은 법 제140조 1항에 보면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되어 있어 손배하고는 별도로 132조의 3 제1항을 위반해서 사실과 다른 정보 또는 부풀려진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 부풀려진 정보라고 보기는 이걸 판단하는 데가 만만치가 않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또는 사실을 숨기거나 그러니까 부작위를 한다는 거죠. 행동을 하지 않는다. 축소하는 경우도 처벌을 받고 이렇게 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손배에 이르게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샘플로서 보시면은요. 특히 시공사 같은 경우는 건설사 등이 제공하는 신축 예정 아파트의 조감도 또는 이미지 컷, 제공 옵션, 시공 자재 등이 실제 시공된 사항과 다른 경우에 손배 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상당히 시공사들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로 해서 2022년도 6월 10일 개정돼서 같은 해 12월 11일 날 효력이 발생되는 도시정비법에 대한 개정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지난 8월 16일 8.16 대책으로 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찾아볼까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수도권 재건축 재개발 연합회 회원들께서는 이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해설서를 좀 만들어서 좀 배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좀 더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 번 보시고 해설서를 통해서 보시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